자, 아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면서 분묘기지권 잠깐 했죠, 그죠? 분묘기지권에서 나오는 판례 자주 나오는 건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어, 종손이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원래 종손이죠. 종손이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분묘 연고자는 그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민법에서 분묘기지권 놓으면 이 말은 분명히 나왔을 건데 지문에 자주 나와요. 그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와 이걸 왜 이제 연고자 자기 아버지 묘인데 왜 아들이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없느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데 하나만 생각하세요. 분묘기지권은 누가 주장하느냐면은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종손이 분묘를 관리한다 하는 말은 관리를 종손이 하기 때문에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지 연고자는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종중에서 관리를 했다. 그럼 종손은 분묘기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매 보는데 경매할 때 우리 교재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매 부분에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갔다 왔다 하면서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52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26페이지 보시면은 매각 방법이죠. 자, 매각 방법. 자, 매각 방법은 자, 부동산의 매각은 매각 기일에 하는 호가 경매, 그다음에 매각 기일에 입찰 및 개찰하게 하는 기일 입찰 또는 입찰 기간 내에 입찰하게 해서 매각 기일에 개찰하는 기간 입찰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 일단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게 경매를 쉽게 옛날에는 경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법원 물건을 판다, 매각한다 그럽니다. 옛날에 경락자 그러죠. 법원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매수인이라 그래요. 경매 신청한다 그러면 매수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경매하는 방식이 처음에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호가 방식의 경매. 자, 호가 방식의 경매 옛날에는 전부 다 호가 방식으로 했어요. 호가 방식은 여러분들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텔레비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앞에 미술품 놔두고 한쪽에서 얼마 그럼 한쪽에서 얼마 말을 불러가지고 하는 게 호가 방식의 경매. 옛날에는 전부 다 호가 방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호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경매장 주위에 브로커들이 쭉 포진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브로커를 통하지 않으면은 경매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무슨 경매를 받겠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브로커를 찾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브로커를 찾는다. 시간 1억 원 정도 되죠. 브로커가 수수료 얼마 받고 그러면 얼마에 사줄게 이럽니다. 8천만 원 해줄게. 7천만 원만 안 됩니까? 이러면은 너무 사서 안 됩니다. 그 브로커들이 결정합니다. 안 된다 그래놓고 수수료 얼마 더 줄게 7천만 원 합시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좋다 7천만 원 하자 7천만 원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브로커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얼마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자기 차례예요. 그 순서가 쭉쭉 돌아가는데 자기 차례다 자기가 어떤 신호를 딱 보내면은 더 이상 호가 안 합니다. 자기가 떨어지죠. 그럼 자기가 수수료 받죠, 그죠? 나머지 사람들에게 떡값 돌리고 봉투 하나 돌리고 그래 가는 거예요. 자, 호가 방식의 경매. 그런데 일반인들의 경매 참가를 못 한다는 건 아니죠, 그죠? 보통 사람이 경매 참가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가니까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브로커들이 쭉 오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못 보던 사람이 왔네? 그러면서 한마디 뭐냐면은 요즘은 개나 소나 이런데 다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도 개나 소나 되죠, 그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앞에 얼굴을 대놓고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디서 오기는 어디서 와? 집에서 왔지.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또 들어오면서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버스 타고 왔지? 어떻게 왔어요? 또 이럽니다. 경매 받으러 왔지. 뭘 어떻게 와? 그러니까 나중에 맨 끝에 오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여기 아무나 오는 데 아니니까 그냥 구경한다 삼치고 조용하게 있다고 가세요. 함부로 날뛰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조용하게 있다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쭉 경매 진행돼요. 그럼 누가 하는 사람이 신호를 보내면 더 이상 안 가죠. 그죠? 자기는 모르죠. 또 호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매장에 난리가 납니다. 뭐 누구냐 어떤 놈이냐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에요. 뭐 그 집에는 딸도 안 키우나 이걸 뭐랍니까? 배죠. 이거 세자는 뭐래요? 그 누구 배돼지는 칼도 안 들어가냐? 뭐 밤길 조심해라 등등 듣기도 민망한 그런 말들이
그러니까 한마디 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어요. 자기는 조용하고 있죠. 그 집행관이 자기한테 와갖고 여기 어디라고 와가지고 함부로 소란 버리냐 이랍니다. 그 사람도 봉투 하나씩 받아요. 부동산 참가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그 브로커들을 없애기 위해 갖고 무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생업의 수단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호가 방식의 경매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입찰식으로 기일 입찰을 합니다. 자, 기일 입찰을 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발달해가지고 우편으로도 하고 인터넷으로 하고 기간 입찰도 합니다. 자, 기간 입찰도 하는데 기간 입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늦어지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 권리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호가 방식의 경매도 부활을 해서요. 그러면은 호가 방식 기일 입찰제, 기간 입찰제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경매할 때는 법원에서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한다 정해줍니다. 정해준 대로 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왔는데 호가 방식이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아니면은 뭐 하여튼 호가 방식, 기일 입찰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한다라고 틀리게 몇 번 나왔어요. 지금 방식은 세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저 앞페이지 가가지고 제일 앞에 522페이지 갈게요. 자, 경매의 종류가 있죠. 자, 경매의 종류.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강제경매, 임의경매로 나눠집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자, 일단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제경매는 자, 저당권 등 담보물권 없이 차용증이나 어음 등의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대행은 반환 청구 소송 등을 거쳐 성소한 판결문을 확보한 후 경매법원의 강제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서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을 집행권원이라 한다. 말이 어렵네, 그죠? 자, 이러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한다. 강제경매, 그 다음에 임의경매 먼저 볼게요. 자, 임의경매. 저당권, 건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다. 이랬는데 쉽게 보면은 자,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경매하는 것을 강제경매랍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누가 돈을 받을 게 있어요. 돈을 달라. 돈을 안 줍니다. 그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겁니까? 돈 받을 게 있는데 돈을 안 준다.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다? 이 불러갖고 돈 받아온다 이러면 되죠. 그럼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경매 못 들어갑니다. 소송을 하죠. 그죠? 소송해갖고 지급해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지급해야 되는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면은 그 판결문을 근원으로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이라 그래요. 판결문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경매 들어간다. 이것을 강제경매라 그럽니다. 그러면 강제경매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 집행권원이 판결문만 집행권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돈을 얼마 지급하겠다. 공정을 받았습니다. 공정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송을 하게 되면 판사는 공정 정서를 100% 신뢰합니다. 무조건 이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정을 받는 방법도 두 개가 있어요. 그냥 일반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을 받으면서 이거 이행을 안 하면은 소송 안 하고 바로 경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정을 해주세요. 그게 돈이 좀 비싸겠죠. 공정 정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돼요.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경매한다. 일반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금송아지, 미술품 있으면 미술품, 어떤 거라도 경매할 수 있다. 자, 임의경매는 한마디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예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럼 저당권 설정했다. 돈을 안 갚았다. 경매 들어간다. 이미 경매죠. 그죠?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죠. 그런데 전세 기한이 끝났는데 돈을 안 주면은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그럴 때는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죠. 그죠? 그 이미 경매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갑이 A, 갑이 A, B, C 집이 3개가 있어요. 자, A는 A 집은 갑이 살고 B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C하고 병하고는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병이 전세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경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했으니까 담보권이 있죠, 그죠? 그럼 들어갈 때는 이럴 때는 담보권이 있어야 되니까 담보 즉 등기된 요 집에만 전세권 설정된 이 집에만 경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돈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임의경매죠, 그죠? 근데 이래 가지고 돈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별도로 소송해갖고 강제경매 들어가는 거야.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은 담보권 아니죠. 담보 물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이 가지고 경매 들어갈 때는 강제경매 들어갑니다. 자, 요 중에서 어떤 내용을 하나 봐야 되냐면은 중개사법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민법에서도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 나가야 되죠. 근데 보증금을 달라고 해요. 보증금 달라고 해요. 보증금이 없대요. 없으면서 갑이 조금 이따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받으면 줄 테니까 당신 필요하면 나가 있어라. 이 사람이 나갔어요. 이 사람 그러면은 보증금 받을 수 그러면은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없다?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갑은 을에게 보증금을 받았죠. 이 사람이 나갔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죠. 대항력을 상실한다 하는 말은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대항력을 상실한다. 임대차 승인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가면은 못 받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합니다, 그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물론 이런 부분들은 주택임대차법 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이사를 나가면은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임차인은 경매 신청권이 있다 없다? 경매 신청권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이거 막연하게 외우지 마세요.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임차권이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이죠, 그죠? 담보물권 아니죠. 그럼 임의경매 아니죠. 그러면 강제경매 들어가야 되죠. 강제경매 들어가면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죠. 지금 임차권 등기만 되지 별도로 소송에 판결문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들어가야 돼요. 임차권 등기가 된 임차인이라도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강제경매, 임의경매 나눠지고 또 하나가 신경매, 재경매라는 게 있어요. 자, 신경매, 재경매. 자, 신경매는 유찰이 되거나 또는 길이 변경되거나 또는 절차상 하자로 이래 가지고 다시 하는 경매를 신경매랍니다. 자, 재경매는 대금 납부해야 되는데 대금 납부를 안 해가 대금 미납으로 다시 하는 경매를 재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유찰이 되었다 하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 원짜리가 경매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누가 경매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지은 최고 매수인에게 팔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가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9억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8억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000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9억에 들어간 사람이 주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0원에 들어갔는데 위에 아무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 1,000원이죠. 10억 원짜리를 1,000원에 판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최저매각 대금을 정합니다. 얼마 밑으로는 입찰을 못한다고 최저매각 대금을 정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짜리인데 최저매각 대금이 9억 8천으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리 낮아도 9억 8천에 받죠, 그죠? 근데 시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손해보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 유찰이라 그럽니다. 유찰이면은 그러면은 한 1개월 있다가 다시 합니다. 다시 할 때는 최저 매각 대금을 저감시켜서 다시 하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유찰되면은 오전에 해가 유찰되면은 저감 안 시키고 오후에 다시 합니다. 저감 안 시키고. 다음에 할 때는 20% 내지 30% 저감시키는데 법원마다 달라요. 20% 하는 데도 있고 30%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재경매, 대금 미납으로서 다시 한다. 최저매가 저감시킬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경매 들어갈 때 조금 더 별도로 하겠지만 보증금을 내요. 보증금 일반적으로 10%죠. 그죠? 근데 재경매 할 때는 20%입니다. 30% 하는 데도 있어요. 20% 내 30% 여기에 다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권리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우리 교재에 권리 분석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 권리 분석하는 부분에 권리 분석이 531페이지죠. 자, 531페이지에 권리 분석 1번 소멸되는 권리.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소멸한다.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 보존, 가등기, 가처분, 환배권 등기 등도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보다 후순위인 경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밑에 인수되는 권리 있죠. 이래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법에서는 요래되어 있지만 이래 외울 게 많다. 골치 아프니까 좀 쉽게 봅시다. 그럼 쉽게 보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봅니다. 법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법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 안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표현해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이나 건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저당권, 건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다. 압류나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말소 기준 권리예요. 자,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5개죠. 그죠? 요게 말소 기준 권리다. 그래서 요 5개를 실무적으로는 독수리 오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있으면은 요게 말소 기준 권리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경매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요 권리부터 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에 전세권이 있습니다. 1번 전세권, 2번에 저당권, 3번에 가압류, 4번에 전세권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번 저당권, 3번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죠. 그죠? 그러면 또 5번에 또 저당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3개죠. 말소 기준 권리가 2개 이상 있으면은 요 중에서 제일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여기서부터 전부 다 말소시키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부 다 말소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가 인수되는 경우는 전혀 없죠. 그럼 말소된다는 말은 소재주의를 택한다. 등기부에서 없애는 거예요. 인수한다는 말은 그럼 결론적으로 1번 전세권 인수적으로 물적 부담을 가진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전세 안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만 찾으면은 인수되느냐 말소되느냐 다 찾았죠. 이게 제일 쉽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5번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을 했어요. 경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말소 4번 전세권은 인수입니까 말소입니까?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죠. 위에 말소 기준 권리 있죠. 5번 재당권이 경매 들어갔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2번이에요. 그럼 전부 다 인수죠. 인수되는 거, 말소되는 거는 다 했습니다. 권리 분석 끝났어요. 쉽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인수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어떤 권리가 인수된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어떤 권리? 선순위 권리 인수되죠. 선순위 권리가 인수된다. 자, 1번 전세권은 전세권이기 때문에 인수되는 건 아니죠. 4번 전세권은 전세권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건 아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가 인수되는 게 후순위가 말소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 유치권하고 법정지상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됩니다. 자, 유치권이 인수된다는 말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은 1번 전세권은 인수죠, 그죠? 그러면은 매수인이, 그러니까 경락자가 전세권자보고 나가라 하면은 전세권자 뭐라 하면 됩니까? 배차로 못 나가겠다 하면 되죠. 여기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유치권은 인수되죠. 유치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돼요. 인수된다는 말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유치권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내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하지만 물건을 안 주면 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는 물건을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자에게,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받죠. 그런데 이것도 보고 지금 할 단계는 아닌데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외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소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어떤 권리? 후순위 권리가 말소되죠. 자, 후순위 권리가 말소된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세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당연히 인수죠, 그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하게 되면은 말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선순위니까 인수죠.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아이고 경매 들어오니까 나는 우리 집 아니더라도 뒷골땡이에서 못 살겠다, 나가겠다. 뭐 해달란 말입니까? 배당 해달란 말이죠. 배당 신청을 하면은 말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외죠. 요거 예외죠, 그죠? 예외 부분이 자주 나와요. 대신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로서 배당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물건에서는 전세권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 아니죠. 후순위면 말소고 선순위면 인수되겠죠. 인수되는 지상권자가 배당 신청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로지 전세권자만 배당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되는 권리냐 말소되는 권리냐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떤 부분을 하나 보냐면은 공유지분 우선 매수권 하는 게 우리 교재에 어디가 한번 봤는데, 공유지분 우선 매수권. 자, 이거 설명만 들읍시다. 자, 예를 들어서 1필지 땅에 갑하고 을하고 공유로 되어 있어요.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공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죠. 하지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려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공유 지분, 을이 3분의 2 지분 가지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했다,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이 지분에 의해서 경매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갑은 3분의 1 지분 가지고만은 이 땅 관리하는데 큰 소리 칠 수 있다, 없다?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큰 소리 칠 수 있다? 반수 이상이 아니고 과반수죠, 그죠? 그러면은 갑은 이 지분을 사는 게 좋죠. 그건 경매 참가하면 되죠, 그죠? 경매 참가할 수는 있지만 경매 참가한다고 해서 갑이 매수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경매 참가는 안 하고 내가 공유지분 소유자인데 경매 참가는 안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최고 금액으로 결정되면은 내가 그 금액으로 사겠습니다 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공유지분 우선 매수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사람이 병이 최고 금액으로 결정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에게 삽니다. 이 사람은 차순위로 떨어져요. 이걸 공유지분 우선 매수권이랍니다. 물론 이거 할 때도 보증금은 내야 돼요. 보증금 조금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권 이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요거는 아무런 임대주택이 아니고 우리 임대주택에 보면은
종류가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여기 있어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볼 필요는 없어요. 건설임대주택이란 말은 내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건설을 한 거예요. 이게 건설임대주택이에요. 매입임대주택은 내가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을 내가 사가지고 하는 게 매입임대주택이에요. 건설임대주택에 임차인도 우선 매수신고권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은, 자, 임대주택에 임차인들이 쭉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죠. 자, 임대사업자가 집주인이죠.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여기에 여러 임차인이 있죠.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났다. 누가 제일 골치 아픕니까? 임차인이 제일 골치 아프죠. 근데 물어보면 전부 다 임차인이 제일 골치 아프다는데 실제로 제일 골치 아프기로는 부동산은 임대사업자가 제일 골치 아파요. 그러면은 임차인이 골치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서는 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세요. 그러면은 요 임차인이 제일 좋기로는 이 집을 자기가 경매받아서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죠. 경매 참가할 수는 있지만 매수인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가 임대주택 임차인인데 경매 참가는 안 하겠지만은 누군가가 최고 금액으로 결정되면은 내가 그 금액으로 사겠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이거 우선 매수권이랍니다. 공유 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권, 임대주택 임차인도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봐야 되는 게 경매 절차를 보는데 경매 절차 우리 교재에 52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제가 절차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절차 별도로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봅시다. 자, 맨 처음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지금은 매수 신청이라 그러죠. 자, 매수 신청을 한다.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을 내죠. 그죠? 자, 보증금을 내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를 보증금을 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입니다. 누가 9억에 들어가면 9억에 10%. 누가 8억에 들어가면 8억에 10%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래 안 하고 보증금 내는 것은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은 최저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대금의 10%다. 이게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 매수 신청 가격의 10% 아니에요. 매수 신청 가격의 10%하면 전부 다 다르겠죠. 그죠? 지금은 똑같습니다. 최저 매각 대금은 10%입니다. 그러니까 매수 신청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압류를 명한다. 압류는 등기를 하거나 또는 압류나 가압류는 반드시 송달하게 되어요. 송달되면은 그 두 개 중에서 빠른 거 할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수 신청이 경매 신청이 최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압류 효력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자, 매수 신청한다.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신문에 경매 14일 전에 그 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경매 7일 전까지 법원 게시판에 물건 자료를 남한다. 그거는 문제가 안 나옵니다. 빼버리고 이제는 매각을 합니다. 경매한다 그죠? 자, 매각을 한다. 매각을 할 때 제일 큰 게 최고가 매수인 결정하는 거죠. 이때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최고가 매수인을 결정하는데 이럴 때 차순위 매수인도 신고를 받아요. 차순위 매수인도 신고를 받는다. 차순위 매수인 신고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최고가 매수인이 나중에 대금을 납부하면은 끝납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금 납부 안 하면은 대금 미납을 하고 다시 하는 경매 재경매죠. 그럼 시간도 들어가고 비용도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순위 매수인에게 이 사람 대금 납부 안 냈는데 네가 낼래? 그러면 이 사람 내면은 다른 재경매 안 한다는 말이에요. 차순위 매수인 요거 지문에 자주 나와요. 차순위 매수인은 두 번째 되는 금액이라고 전부 다 차순위 매수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액은 적어도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은 최고가 금액에서 아까 보증금 10% 뺀 거 보증금 최저 매각 때문에 10% 요거 뺀 거보다는 적어도 높아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고가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최저 매각 대금이 8억이었어요. 8억이었다. 그러면은 매수인적 보증금은 8천만 원이죠. 그러면 10억에서 8천만 원을 뺀 거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자주 나옵니다. 차순위 매수인 신고를 받는다. 최고가 매수인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금 뺀 거보다는 더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한 명이라는 법은 없죠. 2명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 2명 되는 그 사람만 별도로 합니다. 전부 다 다시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일 높은 금액 2명만 다시 한다. 자, 이런 보시면 되고. 자,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지만은 매각 이 사람이 아직 매수인이 된 건 아니에요. 매수인이 된 건 아니다. 그죠? 그럼 매각 결정을 해줘야 돼요. 허브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매각 결정을 하는데 매각 결정은 여기서는 7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장 대리할 때는 숫자가 다른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건 문제 핵심은 아니에요. 숫자가 나오면 전부 다 7일로 퉁치세요. 매각 결정을 하기로는 매각 기일로부터 매각 기일이라는 말이 최고가 금액 결정된 거죠.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 자 7일 이내 매각 결정을 해줍니다. 자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결정을 해주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그 농지를 경매로 취득합니다. 농취증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농지를 경매로 취득한다. 농취증 받아야 되느냐 안 받느냐 한 바퀴만 더 돌게요. 우리나라 농지는 뭐 해야 된다? 농사 지어야 되죠. 경매로 농지를 취득했어요. 농사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농사 지어야 되죠.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다. 농취증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게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주로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경매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경매는 공매보다는 덩치가 작아요. 공매는 문제가 안 나와요. 자 부동산 덩치가 작은 부동산이 경매는 시중가격보다 싸게 나오죠. 경매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작다? 많죠. 자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투기 대상이 안 돼요. 경매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그죠? 근데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출해라 하면은 법원에 농취증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 신청할 때 농취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각 결정되기 전에 농취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시험에서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 하는 지문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청에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서류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관청에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서류다 나오면은 다른 것도 있지만 다 빼버리고 농취증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취증 절대 매수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각 결정되기 전에 실무적으로는 농취증을 제출해야지 매각 결정해 준다. 자, 그럼 매각 결정일로부터 자, 매각 결정이 됐어. 법원에서 결정했다? 따라야 되죠. 그죠? 법원에서 결정한 거 안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따르겠다는 게 항고하는 거죠. 자, 그럼 항고를 하는데 항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어요. 그럼 항고할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누가 경매를 하는데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럼 항고를 합니다. 항고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직까지 대금 납부 안 했으니까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또 항고합니다. 또 항고한다. 그러니까 항고하는 게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항고를 했어요. 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항고하는 모든 사람은 항고 이유서를 냅니다. 그리고 항고 보증금을 내야 돼요. 항고 보증금을 낸다. 보증금 두 번째 나왔죠. 그죠? 그럼 아까 매수 신청할 때는 최저 매각 대금은 10%예요. 그럼 항고를 하는 것도 10% 내는데 보증금을 10% 내는데 항고를 한다는 말은 매각이 결정돼야지 항고를 할 수 있죠. 매각이 결정됐다는 말은 매각 대금이 나왔죠. 매각 대금이 나오면은 최저 매각 대금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예요. 매각 대금의 10% 두 개 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매수 신청할 때는 최저 매각 대금의 10%, 항고할 때는 매각 대금의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일정 기한을 정해서 대금 납부합니다. 자, 대금을 납부한다. 대금을 납부하면은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여기에서 다른 거하고 같이 보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 그 외국인 특례 규정할 때 계약으로 취득하면은 기업공개에서 있다고 봐야 되죠. 계약에는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개업공개에서 있는 계약으로 처리했다 60일 이내 신고합니까? 6개월 이내 신고합니까? 60일. 계약 외에는 모르니까 6개월이죠.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그건 경매로 처리했다 계약 아니죠. 그럴 때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언제 취득한다? 소유권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럴 때는 똑같은 말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이나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꼭 다시 한번 지문을 보세요. 대금 납부하는 거는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봐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대금 납부를 매달 며칠 날 대금 납부해라 이랬어요. 그러면 3월 5일 날 대금 납부해라. 그러면 3월 4일 날 가면은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3월 6일 날 가면은 넘어갔기 때문에 안 받아줍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대금 납부해라고 일정 기한을 통보하고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합니다. 틀리게 나오면 기일이라고 일정 기일에 대금 납부해야 된다라고 틀리게 자주 나와요. 일정 기일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기한 내에 대금을 납부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1번에서 2번 사이에 대금 납부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3번 시점에 대금 납부를 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기로는 2번까지 가야지 소유권 취득한다. 대금 납부한 3번 시점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3번 시점에 소유권 취득하죠. 3번이 답이라고 제가 미리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대금 납부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아직 등기는 원소유자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내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 해주세요 하고 신청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촉탁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법원에서 촉탁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보통 등기 신청한다 그러죠.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촉탁이라 하죠. 예를 들어서 동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촉탁이죠. 그죠? 법원에서도 촉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닌데 우리 법원의 편제를 보면 제일 위에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 그 밑에 뭐 있습니까? 고등법원이 있죠. 그 밑에 지방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밑에 가면은 지원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방법원에 가면은 등기과가 있어요. 지원에 가면은 등기계가 있습니다. 등기계, 등기 업무만 담당하는 등기소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등기소를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전부 다가 등기소예요.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경매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과로 등기 신청해 주세요. 이것도 등기 전에 이것도 촉탁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촉탁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소유권 이전됐죠. 그러니까 소유권도 취득했고 등기도 됐다. 그죠? 근데 자기가 집 들어가야 되죠. 세입자 등이 점유자가 있다. 나가라 해야 되죠. 그죠? 안 나가면은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한다. 그럼 인도 명령 신청은 요거는 6개월 이내 해야 돼요. 6개월 이내. 그럼 인도 명령 신청은 내 거 돼야지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죠. 언제 되면 내 거 된다? 대금 납부하면 무슨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대금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 명령 신청해야 되고 6개월 이내 인도 명령 신청을 안 하면은 별도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도 명령 신청의 대상자는 옛날에는 누구 정해졌는데 지금 안 정해져 있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말소되는 권리는 전부 다가 인도 명령의 대상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경매 절차에서 문제가 나올 게 좀 있습니다. 절차는 조금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625페이지에 배당 요구의 종기 및 공고. 자, 625페이지 보시면은 2번부터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525페이지 죄송합니다. 525페이지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1번에 보시면은
저당권, 전세권, 그 밖에 우선 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 개시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되었으며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은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쭉 많은데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못 외웁니다. 그럼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 경매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판사 앞에 뭐를 주느냐 하면은 현황 보고서 그리고 등기부 이런 거 주겠죠. 그죠? 그거 다 뭡니다. 바빠서. 그럼 판사가 등기부를 보고 경매 기입 등기를 했어요. 아까 매수 신청은 경매 기입 등기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반드시 등기부를 하나 뗍니다. 그럼 그걸 떼가지고 판사 앞에 줍니다. 판사가 그 등기부를 보고 자 배당을 받는다는 말은 인수되는 권리가 배당받습니까? 말소되는 권리가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1번 전세권은 말소 기준금보다 선순위죠. 인수되죠. 이 사람에게 배당해주면은 그리고 이 사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기한이 끝났다 집주인에게 또 전세금 받고 이러면 떼부자 되겠죠. 말소되는 권리에게 배당을 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말소되는 권리에게 배당을 해주는데 판사가 등기부를 보고 이게 말소되는 권리라는 걸 알면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모르면 배당 요구해야 돼요. 그만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소 기준 권리 5개 있죠.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감류, 담보가 된 게 무조건 말소되죠. 판사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말소되는 권리라면은 전부 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판사가 모르면은 배당 요구해야 되죠. 자, 임차권입니다. 임차권 원래 등기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누가 하는 말이 등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던데 그거는 틀렸어요. 임차권이 민법에 따라 등기될 수 있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가 될 수도 있죠.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은 그냥 임차권이라 안 합니다. 등기되는 임차권이라고 반드시 표시가 돼요. 등기됐다는 말이 없으면은 등기가 안 된 거예요. 등기가 안 됐다면 판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배당 요구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임차권 중에서 소액보전금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에서 나올 건데 그러면 그 임차권자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사가 압니까 모릅니까? 등기가 안 됐으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 사람은 최우선 변제 해달라고도 또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해가지고 판사가 등기부를 보고 말소되는 권리라는 걸 알면은 배당 요구 안 해야 되고 모르면 배당 요구 해야 돼요. 그러면은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감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감류는 원래가 말소 기준권이니까 무조건 말소죠. 그런데 말소되는 권리는 판사가 알죠. 배당 요구 안 해야 되죠.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감류를 했다. 판사가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그럼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모르면 배당 요구 해야 된다. 한마디로 등기부를 보고 판사가 말소되는 권리라는 걸 알면은 배당 요구 안 해야 되고 모르면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여러분은 훨씬 쉽죠. 자,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할 때는 요거 말고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지문에 한 번씩 나오는데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하느냐?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하느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꼬이지 마세요. 배당 요구는 저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를 가지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합니다.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는데 하나 더 보면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 기일 이전을 합니다. 첫 매각 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배당할 때는 요것만 보세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하는데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요까지만 하면은 문제 나오는 거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근데 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다른 경매 신청이 또 들어오면은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런 것까지 문제가 나올 건 아닌데 우리 유치권에 가서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죠. 경매 들어갈 수 있죠. 유치권에 의해 가지고 경매가 들어갔는데 다른 경매가 들어오면은 유치권에 관한 경매는 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유치권자가 있죠. 다른 경매 들어갔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 지급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에 관한 경매가 들어갈 필요가,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유치권에 관한 경매 진행 중인데 다른 경매가 들어오면은 유치권에 관한 경매는 올 수도 없어요. 나머지는 계속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다른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다른 경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는 앞에 있는 경매 절차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틀리게 나오기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데 다른 경매가 들어오면은 기각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경매 기입 등기는 해줍니다. 자, 경매는 요 정도 보시면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35페이지 오늘 하는 마지막에 경매의 매수 신청 대리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이에요. 자, 여기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자, 우리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 있었죠.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마지막에 보면은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요 중에서 오로지 경매 물건의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그 대법원 규칙이에요. 자, 이 대법원 규칙인데 이 안의 내용은 어느 정도 있느냐면은 공인중개사법 전체가 다 있습니다. 똑같은 게 전체가 다 있어요. 문제는 한 문제 나옵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죠.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다. 중개사 볼 때 이거 버려야 된다. 저거 버려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버립니다. 이거는 버리면 안 돼요.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느냐면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규칙이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게 공인중개사법이죠. 그 법 되기 전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법 되기 전에는 부동산 중개법이었어요. 자, 부동산 중개법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법을 개정을 하려면은 입법 예고를 합니다. 법을 제정을 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렇게 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입법 예고를 해요. 그 입법 예고를 한 상태에서 이 대법원 규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입법 예고한 거를 똑같이 그대로 매겼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입법 예고한 거하고 우리 법 그대로 들어오진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개정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대법원 규칙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만 보면 돼요. 그럼 다른 거 보는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크게 두 개입니다. 크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가 538페이지 먼저 갈게요. 자, 538페이지 보시면은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 어떤 것을 대리할 수 있느냐. 이게 큰 한 단원이에요. 나머지가 전부 다 한 단원입니다. 이거는 중간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럼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 범위는 1번에 매수신청 보증금의 제공, 입찰표 작성 및 제출, 차순위 매수신고,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 구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신고,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인 신고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요 7개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7개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근데 7개 외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죠? 이거 외우지 말고 어떻게 보느냐면은 자, 방금 한 거 순서를 바꿔서 해볼게요.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 내야 되죠. 보증금 내는 거. 자, 보증금 내는 거. 보증금 내고 떨어지면은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죠. 보증금 돌려달라. 물론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입찰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차순위 매수인 신고.
차순위 매수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선 매수 신고하는 거 두 개 있었죠. 공유지분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임차인도 우선 매수 신고하죠. 우선 매수 신고는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합니까? 경매 들어가고 난 뒤에 합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경매 들어가고 누군가가 얼마라도 좋다. 최고 금액이 결정되면 내가 그 금액으로 사겠다. 경매 들어가기 전에 하죠. 자, 그리고 자기가 최고가 매수인이 됐어요.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데 누군가가 우선 매수 들어오면 자기가 차순위 매수인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의미가 없죠. 나머지 사람에게는 전부 다 보증금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증금 안 줍니다. 언제 보증금을 주냐면은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하면 보증금 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차피 자기에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죠. 지금 보증금 받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받는 게 좋습니까? 지금 받는 게 좋죠. 지금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순위 매수인 지위를 포기를 해야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차순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는 차순위 매수인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요거 7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그대로 외우지 말고 말 뜻을 보세요.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각이 결정되고 나면은 매수 신청을 대리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외우지 말고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매각 결정되고 나면 매수 신청하는 건 아니죠. 대리하는 거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항고할 수 있다 없다? 항고? 매각 결정되고 난 뒤에 하는 거. 항고 못하죠. 그죠? 자, 요거는 못한다고 지문에 한번 나왔어요.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제일 끝에 하죠. 이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매수인장 대리할 수 있는 것은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영의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죠? 굉장히 많은데 다 보지 마세요. 문제가 나올 거는 딱 정해졌어요. 53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535페이지 이제 매수인장 대리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은 중개사법하고 이거하고 비교만 하세요. 다른 것만 보시면 돼요. 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하는 것은 누구에게 합니까? 등록하는 것은 등록관청이 해야죠. 등록관청 시군구청이 아니죠.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나오면은 매수신청 대리할 때는 전부 다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지방법원의 장으로 가면 돼요. 지방법원의 장.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방법원의 장이 얘기하고 어떤 거는 법원 행정처장이 한다. 외우지 말고 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이 하죠. 그럼 여기는 지방법원의 장이 얘기하면 돼요. 사무소 이전 신고는 누구에게 합니까? 등록관청이. 그럼 여기는 누구에게? 지방법원의 장에게. 등록 취소는 누가 준다? 등록관청이 주죠. 여기 누가? 지방법원의 장에게.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 나오면 무조건 지방법원의 장으로 보세요. 자, 중개사법에서 시도지사가 나와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면은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세요. 법원 행정처장으로. 그러면은 등록관청,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관청이죠. 그죠? 행정관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행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죠. 여기는 사법부죠. 사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대법원장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밑에 물론 직제로서는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행정체계로 보면 장관이 있고 시도지사, 시군구청이 이러죠. 그럼 여기서는 대법원장이 있고 그 밑에 법원행정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방법원의 장, 이러면 고등법원은 이런 건 없고,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시도지사나 국장 나오는 거는 여기는 전부 다가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면 돼요. 자,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사실사자 들어가죠. 사실사자 들어간다. 여기에도 그대로 사실사자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자격증은 우리 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중간에 바뀐 것도 있지만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 만드는 거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격증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저 매수인장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누구만 신청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 중개인은 매수인장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법인인 기업공개사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도 할 수 있죠.
대신에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인장 대리 입찰 시행령 대리 업무는 중개는 못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매수인장 대리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법인인 기업공개사,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중개는 못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내가 기업공개사 등을 나타내줘야 돼요. 기업공개사는 뭐를 나타내 보면 기업공개사라는 건 압니까? 등록증 들어가면 되겠죠. 등록증 들어간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증이 들어간다는 말은 기업공개사죠. 기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있죠. 있는데 굳이 중개사무소 있다는 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처음에 입법 예고를 할 때는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를 들어가라고 했었어요. 입법 예고를 할 때. 그런데 실제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보증 설정 안 하면, 보증 설정은 등록 번호가 없으면 보증 설정 못 한다 그랬죠. 그런데 등록 신청할 때는 등록 안 했으니까 보증 설정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보증 설정서를 뺐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를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뺐겠다 그랬죠. 여기는 보증 설정서가 들어갑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보증은 등록 신청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보증 설정서이 안 들어가죠. 다른 말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매수인장 대리할 때는 보증 설정서가 들어가죠. 보증은 매수인장 대리 등록 요건이다. 요거 여기에서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좀 오래 중요한 게 실무 교육이 중요한데, 자, 실무 교육 하기 전에 매수인장 대리할 때는 누가 이제 현재 직접 가야 되냐면 기업공개사 직접 가야 돼요. 기업공개사 직접 출석해야 된다. 법인일 때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돼요. 다른 말로 소속공개사가 출석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증도 출석할 수 없죠. 결론적으로 매수인장 대리 업무를 하는 거는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고, 법인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다니까. 법인에서는 누구만 실제적으로 매수인장 대리 업무 할 수 있다? 대표자만 할 수 있죠. 그럼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인장 대리할 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죠.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되죠. 여기서는 임원이나 사원 전원이 출석할 수 없어요. 소속공개사 출석할 수 없죠. 오로지 기업공개사하고 누가? 법인의 대표자만 들어갑니다. 이거 오래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실무교육의 실질권자는 누구죠? 시도지사죠. 그럼 여기서는 실질권자는 누구? 법원 행정처장.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 받아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안 받아도 되죠. 여기도 폐업하고 난 뒤에 1년 이내 안 받아도 된다. 보관하는 게 다른 게 있어요. 보관하는 게 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 몇 년 보관합니까? 3년이죠. 매수인장 대리에서는 확인설명서가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사건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카드를 확인설명서에 철해서 보관해라. 그러면은 보관하는 게 확인설명서가 몇 년 보관한다? 확인설명서가 5년이죠. 그죠? 5년. 사건카드를 확인설명서에 철해서 보관해라. 사건카드 몇 년 보관할까요?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이러면 되죠. 그죠? 그 다음 다른 게 업무정지는 우리 법에서는 최고가 6개월이죠. 여기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내입니다. 1개월 이상 2년 이내. 이게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에서는 인장등록 규정이 있죠. 그런데 매수인장 대리할 때 인장등록 규정이 있으면은 한 사무소에 등록한 인장이 2개가 있겠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다른 걸 쓸 수도 있죠. 그죠? 여기는 인장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인장 등록 규정은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중요한 게 하나가 마지막으로 실비입니다. 자, 실비가 중개사법 실비가 2개가 있죠.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한마디로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이에요. 그거는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예치한 데 들어간 실비는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권리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등기부 발급 비용, 등기부 발급받는데 얼마 받습니까? 1,000원이에요. 부분까지 합해도 1,300원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실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실제로 중개부수를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면서 등기부 발급비용 1,000원 내라.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인장 대리할 때도 실비는 받을 수는 있어요.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 멀리 가는 교통비나 출장비는 받을 수 있는데 매수인장 대리와 관련된 통상의 비용, 통상의 비용이라는 게 등기부 발급비예요. 근거리 교통비, 근거리 교통비. 자, 이거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는 말은 별도로 매수인장 대리와 관련된 통상의 비용, 즉 등기부 발급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별도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특별히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두 개는 두 개 더 있는데 그거 말고는 요거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문제 나올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월달, 2월달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수업이 끝났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1월달, 2월달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고 11월달부터 들어본 분도 계시죠, 그죠? 어떤 분은 한 번 들었고 어떤 분은 두 번 들었어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공부한 거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 때마다 자주 해드릴까요? 자주 보고 자주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중개사법 복습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굳이 교재를 보지 말고 동영상으로 수업을 한번 더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교재에 나오는 어떤 그 단어하고 간단하게 필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3월 달부터 수업할 때는 제가 뭐 말로 했던 필기를 하든 필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한 그 필기 내용은 수업을 마치고 나면 우리 동영상 하는 데 있죠. 거기 올려드릴 테니까 굳이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려고는 생각 안 하시면 돼요.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복습은 하면 해야 되죠. 자, 오늘 제일 처음에 확인 설명하는 과정을 했어요. 자, 기업공개에서는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다 받으면은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면 돼요. 상태에 관한 자료 요청했는데 불응하면은 그 사실을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자, 또 하나가 확인 설명하고 오케이 하면은 중개가 완성되죠. 그래서 확인 설명은 절대 중개가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니고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한다. 그죠? 자, 확인 설명서 볼게요. 확인 설명서가 크게 1, 2, 3, 4, 4개가 나오는데 1. 주거용 건축물만 보시면 되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기본 확인상, 세부 확인상 나눠지죠. 중개 보수도 나눠져요. 자, 기본 확인상 1번의 중개 대상물의 표시. 자, 토지는 토지 대장을 보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는다.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그 안에서. 그 중에서 자, 위반 건축물인지는 뭐를 보고 확인한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내진 설계 여부, 내진 능력 물어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에 들어간다. 두 번째가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들어가죠.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상이야. 소유권에 관한 상, 소유권 이해 권리에 관한 상 등기부를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등록된 거 요거 확인합니다. 그죠? 여기서 임대주택법상 권리 의무를 임대인에게 설명한다. 임차인에게 설명한다. 임차인에게 설명한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서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서는 5%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 정해할 수 없다 그랬죠. 물론 정해하고 난 뒤 1년에는 정해할 수 없다. 그런데 구분해야 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에서는 1회 안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5% 적용하고 나머지는 재계약을 할 때는 절대 5% 적용을 안 하는데 임대주택에서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재계약을 하는 경우도 5% 적용한다. 물론 우리 교재에서는 빠졌지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갱신 요구할 건지를 체크하는 부분도 나중에 들어갈 거예요. 자,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요거는 공법에서 배우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가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것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뭐를 보고 적는다? 시군 조례를 보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업공개사 확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적는다.
공부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들어갔죠. 관리에 관한 사항이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관리 주체가 누구냐, 입지 조건 들어갔어요. 나중에 입지 조건은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입지 조건에 들어가는 게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자, 그다음 물론 순수는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그 뒤에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비선호시설, 1km 이내 비선호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거래 금액이 들어갑니까? 예정 금액이 들어갑니까?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들어가는데, 물론 이 예정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다. 확인 설명서는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거래 금액은 안 나온다 그랬죠.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예정 금액을 적고,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로 중개가 완성되기 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을 적는데, 요거 두 개는 임대차인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자, 취득조세를 설명한다, 아니면은 이전 조세를 설명한다. 취득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니까 이전 조세 설명에 관심이 없죠. 취득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죠. 그죠? 취득세, 노동자특별세, 지방교육세 들어가고, 그 밑에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담한다. 그럼 이 법 3개도 세금 3개도 전부 다 중개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원칙적으로 지방세 해야 되는데 취득세, 노동자특별세, 지방교육세 중에서 국세 하나 있죠. 지방세 아닌 게 농어촌 특별세죠. 그죠? 하나만 기억을 해보세요. 농어촌 특별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짜리 주택은 농어촌 특별세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짜리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한마디로 기업공개사 직접 확인하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이다.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게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한마디로 등기 안 되는 권리죠.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대차, 보호된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은서 들어가는데 계약 체결 후에 소유권 변동사항도 여기에 들어갔어요. 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등기 안 되는 권리가 들어갔죠. 여기에서 건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채권 채권을 지었습니까? 피담보 채무를 지었습니까? 피담보 채무는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죠. 그죠? 채권 채권을 적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환경 조건에 일조량, 소음, 진동 들어가는 것은 지금 기억을 하세요. 일조량, 소음, 진동은 한 단어로 보세요. 그럼 이 중에서 건축물의 내외부 시설물에 관한 상태 중에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아파트인 경우만 작성합니까? 아파트 외인 주택인 경우만 작성합니까? 아파트는 있으니까 있다 없다 적을 필요가 없죠. 아파트 외인 주택만 들어갑니다. 자, 요 중에서 물어보고 적는 게 4개죠. 의뢰인이 고지하는 거 실제 권리관계, 집안에서 확인하는 거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물어보는 4개가 세부 확인사항, 나머지 전부 다 기본 확인사항이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하죠. 작성은 중개가 완성된 때 합니다. 작성하는 의무는 기업공개사에 있죠. 소속공개사도 중개만 할 수 있다. 작성할 수는 있지만 소속공개사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기업공개사 해야 되고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해야 되죠. 그리고 서명 및 날인하죠. 전부 다가 서명 또는 날인인데 기업공개사고 소속공개사 할 때만, 그것도 다른 거 빼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나머지 전부 다 또는이에요. 기업공개사가 당연히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하고, 업무를 소속공개사 업무를 했다면은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반드시 작성했으니까 반드시 보관해야 되죠. 지금은 반드시라는 말이 없죠. 전자계약 때문에. 거래계약서에는 거래금액이 나오니까 5년, 확인설명서는 예정금액이 나오니까 3년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관해야 되는데,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거래계약서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서식은 안 정해졌어요.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서식은 안 정해졌지만 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이 정해졌죠. 첫 글자라면은 교권인물이 계지랄이라. 교불자, 확인설명서 교불제, 권리 이전의 내용, 매매냐, 전세냐, 임대차냐 이 말이에요. 인도일시, 물건 인도일시, 물건의 표시, 계약일,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에 관한 사항이 3개가 있는데 계약 금액이 얼마냐, 거래 금액이 얼마냐, 예전 금액 아니죠. 그 다음에 지급 시기가 언제냐. 날 하면은 당이에요. 당사자.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은 조건이나 기한 들어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했죠. 자, 분묘기지권 앞에 내용 분묘기지권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시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자, 분묘기지권에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분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있던 분묘로서 조건에 해당하면은 시효취득을 인정을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되고 난 뒤에 설치된 분묘는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자,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하는 게 5개가 있죠. 암장, 평장, 합장, 가묘, 분묘기지권 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 분묘기지권 성립 안 해요. 자,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분묘의 종류가 4개가 있죠. 첫 번째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직묘지, 법인묘지. 개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고 매장합니다. 매장하고 난 뒤에 신고하면 돼요. 대신에 가족묘지, 종직묘지, 법인묘지는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장하고 나면은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개인묘지는 얼마 이내? 30제곱미터 이내.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내죠. 나머지는 나올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가족묘지, 종직묘지, 법인묘지 내에서 묘지 1기당 10제곱미터. 합장할 때는 15제곱미터 이내죠. 그죠? 그 다음에, 자연장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자연장지는 거꾸로 제일 끝에는 법인묘지만 허가, 나머지는 전부 다 신고. 면적은 개인묘지, 개인묘지하고 가족묘지 면적은 똑같습니다. 자, 묘지 설치하는 기한, 거리 제한이죠.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몇 메다 이상 떨어져야 된다? 300m. 20부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거나 학교가 있거나 공정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에서는 300에서 올라오면 500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작은 거니까 완화시켜준다. 500에서 내려오면 얼마? 300. 도로철도 하천으로부터 원래가 300인데 개인묘지, 가족묘지는 완화시켜준다. 300에서 100으로 내려야 되는데 너무 가까우니까 이거는 200m. 그 다음에 묘지 설치 기한도 제한이 있죠. 몇 년? 15년입니까? 30년입니까? 30년 대신에 법인묘지에 한해가지고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 안에서 30년간 단위로 연장하여야 한다. 뭐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매죠. 그죠? 자, 경매 방식이 3가지죠. 첫 번째가 하는 방식이 호가 방식의 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3가지 방식을 합니다. 자, 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임의경매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임의경매예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임의경매라 그것만 하면 되겠죠. 나머지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경매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한다. 신경매, 재경매에 있었죠. 유찰되거나 대금 납부 안 하거나 유찰되거나 기일이 변경되거나 절차상 하자로 다시 하는 것을 신경매, 대금 납부 안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을 재경매 이러죠. 자, 그 다음에 인수되느냐 말소되느냐 할 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 5개 있었죠. 5개가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가 압류, 담보가 등 이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2개 이상 있다. 누가 경매 신청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는 그 중에서 제일 선순위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는 한마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가 인수되죠. 그런데 유치권하고 법정재산권은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인수됩니다. 유치권이 인수된다는 말은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돈 달라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돈 안 주면 물건 안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점유하는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소되는 권리.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는 말소되죠.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라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하면은 말소됩니다. 자,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 내죠. 제일 중요한 거 보증금 10%예요. 무슨 금액의 10%? 최저 매각 대금의 10%. 절대 매수 신청 대금의 10% 아닙니다. 수도 없이 나왔어요. 최저 매각 대금의 10% 냅니다. 매각 들어갑니다. 그죠? 최고가 금액을 결정하는데 차순위 매수인도 신고받는다 그랬죠. 차순위 매수인은 두 번째 되는 금액이라고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라 하더라도 금액은 최고가 금액에서 아까 보증금 10% 뺀 것보다는 적어도 높아야지 신고할 수 있다.
그러면은 최고가 매수인 결정을 했죠. 하지만 매수인이 된 거는 매각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매각 허브를 결정한다. 그거는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 허브를 결정해야지 매수인 매각 결정되죠. 매각 결정되기 전에 농지정을 제출합니다. 절대 매수 신청할 때 농지정 제출하는 거 아니다. 그죠? 자, 매각 결정됐다. 항고할 수 있죠. 매각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 항고할 수 있는데 항고 보증금 매각이 결정됐다는 말은 매각 대금이 나왔죠. 최저 매각 대금은 의미가 없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매각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정 기한을 정해서 대금 납부합니까? 일정 기일에 대금 납부합니까? 일정 기한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럼 대금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법원에서 촉탁으로 이전 등기해준다. 그러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 점유자가 있으면은 인도 명령 신청은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 명령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내 인도 명령 신청하는 별도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인도 명령의 대상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배당 신청을 하는데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말고 판사가 등기부를 보고 말소되는 권리란 걸 알면은 배당 신청 안 해야 되고 모르면은 배당 신청해야 된다. 배당 신청은 언제까지 하느냐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하면 돼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첫 매각일 이전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매수인과 대리간 대법 규칙에서 매수인과 대리할 수 있는 범위 자 요거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죠.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 하는 거 보증금 내고 떨어지면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입찰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죠. 차순위 매수인 신고할 수 있죠. 경매 들어가기 전에 공유지분 소유자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고 임대주택 임차인도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다. 자기가 최고금액으로 결정됐는데 누군가가 최고금액 우선매수 들어오면 자기는 차순위로 떨어지죠. 그 의미가 없죠. 차순위 지위를 포기하는 행. 한마디로 매각 결정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 중개사법에서 등록한청 넘으면 전부 다가 지방법원의 장으로 들어가면 되죠. 중개사법에서 시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넘으면 전부 다가 법원 행정처장으로. 그다음에 중개사법에서 등록 신청할 때 보증설정서에 안 들어가죠.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아니다. 그죠? 그런데 매수인 등 대리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설정서가 들어갑니다. 보증은 매수인형 대리 등록 요건입니다. 자, 기업공개사는 집행법인이나 매각장소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증 출석을 못해요. 법인이라는 법인의 대표자만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매수인장 대리 업무를 실제로 하기로는 기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할 수 있죠. 실무교육 누가 봐야 된다? 기업공개사고 법인의 대표자만. 우리 부에서 실무교육 실제권자가 시도의사죠. 그럼 여기서는 법원 행정처장으로 가면 되겠죠. 나머지 실무교육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관하는 게 확인설명서 5년, 그 다음에 사건카드 확인설명서에 철회해서 보관해라 5년. 이건 우리하고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도 우리 법에서는 최고가 6개월이죠. 여기는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 그런데 여기는 인장 등록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했어요. 중개사법에서 등록하는 인장을 세야 된다. 중개사법에서 권리 확인해 줘야 되는 실비 받을 수 있죠. 여기도 실비는 원래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있다.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는데 매수인형 대리와 관련된 통상의 비용, 즉 등기부 발급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거로 본다. 별도로 받을 필요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하더라도 한 문제는 맞을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거 다 볼 필요는 없죠. 안 나오는 건 볼 필요, 안 나오는 거는 봐야 됩니까? 안 봐도 됩니까? 안 봐도 되는 게 아니고 보면 안 되죠. 그 시간에 다른 거 공부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부터 처음부터 새로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법이란 게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암기를 했죠. 그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했죠. 암기 과목은 왕도가 없습니다. 자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는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암기했다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 점수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 자꾸만 반복을 해야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문제가 틀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자꾸 찍어줄 테니까 빠지지 말고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